무엇을 주제로 삼든 상관없이 내가 쓴 모든 작품의 내용에는 변함없는 하나의 원칙이 스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늘 한국적 세계에 속하는 인간의 영혼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로서 나와 같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그렇게 기쁘고 고마운 일일 수가 없다.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통해 나는 수많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큰 유산의 작은 부분들만 활용하는 데 그쳤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물려받은 모든 정신적 유산을 내가 마음껏 구가하는 것을 억누른 실제 삶의 제약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내 친구와 독자들이여, 어쩌면 여기서도 바로 그 사할린의 한, 즉 가슴속에 몰래 감추고 있던 꿈들 가운데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달은 한 인간의 섬세하고 예민한 인식 태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삶은 자기가 선택하고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은 그 출발점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노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본인의 선택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노예로 살았고, 어떠한 연유로 모국을 떠나 이주하여 살게 된 사람들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죠. 그 후손들 역시 정체성 혼란을 불가피하게 겪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입양과 다문화 가정 등을 통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함께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산문학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산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저도 이 기회에 관심을 갖고 검색도 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요. 이산은 디아스포라를 번역한 말로 팔레스타인 또는 근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주민, 국외로 추방된 난민, 소수민족 공동체와 같은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즉, 이산문학은 모국을 벗어난 이주자의 정체성과 삶을 다룬 문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민족 이산문학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해왔는데요. 올해로 4번째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독후감 대회 대상 도서 중 하나인데요. 러시아 문단의 대표 작가로 인정받는 아나톨리 킴이 쓴 에세이 초원, 내 푸른 영혼입니다. 아나톨리 킴은 모스크바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군생활을 하였고 고리키 문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람쥐라는 작품으로 러시아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러시아 정부가 수여하는 모스크바 예술상, 독일의 라인란드 신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국제문학상, 이탈리아 펜네 시문학상, 톨스토이 재단의 야스나야 볼라냐 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주요 작품들은 전 세계 2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에세이는 저자의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연대기적으로 쓴 작품이어서 작가 가족의 초기 이민 시절을 다룬 책의 앞부분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부모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언제, 어떻게 소련에 거주하게 되었고 왜 다시 집단 이주를 하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풍경화, 카자흐스탄의 황색 구름. 땅을 찾아
조국을 떠난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김기영은 15세기 조선에서 일어났던 궁정 반란 이후 한국 땅의 북쪽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게 된 궁정 수비대장을 지낸 한 장군의 후손이다. 할아버지가 정착한 북녘 땅의 한 지역에 우리 김씨 가문의 한 집안이 뿌리를 내렸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 집안은 내가 태어난 땅인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했다. 우리 집안의 가게는 먼 옛날에는 강릉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가게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인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의 할아버지가 러시아로 이주하기 이전인 1860년대부터 한국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시작되었다. 한국의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자유로운 땅을 찾아 당시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제정 러시아의 변경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가 러시아로 이주한 것은 1908년 무렵의 일이다. 이때는 이미 수천 세대의 한국인 가족들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아무르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극동 지역을 신속하게 식민지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던 러시아 당국은 처음에는 이주해온 한국인들을 자진해서 러시아 국민으로 받아들였고 한국에서 온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의 유입 규모가 커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서쪽 지역에서 극동으로 이주하는 러시아 농민들의 수가 제법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한국인들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나의 할아버지는 일가 친척들을 모두 한국 땅에 남겨두고 호롤단신 러시아로 왔다. 농부였던 할아버지는 농사지을 땅을 원했던 것이다. 조국에는 할아버지 몫에 농사지을 땅이 없었고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에도 그를 위한 땅은 없었다. 할아버지가 러시아에 왔을 때 이미 러시아 당국은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농지를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당시 비교적 형편이 넉넉하던 지주인 고씨 집안의 일꾼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고씨는 부인과 자식 하나를 남겨두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집에 살던 나의 할아버지는 점차 전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나의 할아버지는 여차저차해서 홀로 남은 그 집 안주인과 결혼을 했다. 이 두 번째 결혼에서 할아버지는 아들 셋을 얻게 되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면서 이 전 주인이 소유하던 땅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고씨 집안 사람들은 집과 토지 전부를 죽은 전 주인의 나이 어린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그리 유순하지 않은 아내와 이전의 가난, 그리고 씁쓸한 어떤 죄의식 뿐이었다. 이처럼 러시아 땅으로 이주한 우리 집안의 삶은 깊은 죄의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농부였던 할아버지의 땅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꿈은 단지 한순간 눈앞에 다가왔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오도 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할아버지는 1918년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유해는 아무르 강변에 있는 블라고슬로베뇨의 마을 근처에 묻혔다. 나의 아버지 안드레이 킴은 그곳에서 태어나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믿음이나 성격 면에서 러시아인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그분은 늘 모든 면에서 한국인으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조국 땅을 그리워했었다면 러시아 마을 블라고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난 나의 아버지는 평생을 두고 조국에 대한 향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번민해야만 할 운명이었다.
사실 나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조국의 분명한 모습을 그려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과 한국인의 운명. 스탈린의 압제 정치가 가장 심했던 1937년, 극동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강제로 이주당하는 서름을 겪어야 했다. 농민, 직장인, 학생, 어부, 아이와 어른, 극장 배우, 사슴 사냥꾼, 산삼 캐는 사람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기차 화물칸에 실려 호위대의 감시를 받으며 서쪽으로 향했다. 후에 안나라는 세례명을 받은 외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슬픈 두 눈으로 그때를 회상하듯 허공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집, 말 2필과 젖소 1마리, 1년치 쌀농사 전부, 김장김치, 그리고 차곡차곡 쌓인 이불이 가득 찬 농, 놋대야, 밥사발과 국그릇, 수저와 젓가락 등 식기, 놋새로 만든 반짝반짝하게 닦은 그릇들을 선반 위에 그대로 놓고 손도 못 대고 떠났단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극동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소택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자신의 집, 재산, 정든 땅을 모두 빼앗긴 이들이 1937년 늦가을 기차 화물칸에서 내렸을 때 그들을 맞아준 것은 바라시 호수 부근의 갈대 늪지대와 끼질 꿈의 지역의 험한 사막뿐이었다. 이런 강제 이주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죄 지은 이를 책망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어쩌면 그들은 이주해온 외국인의 후예이며 그 어딘가에 조국이 있으면서도 그들과 전혀 닮은 데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남의 나라에 머물고 있다는 죄일까? 지금까지도 극동의 한국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약 3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은 이유가 분명치 않은 죄의식을 간직한 채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나긴 유연길을 떠났던 것이다. 나 역시 이런 죄의식 속에 1939년 6월 15일 카자흐스탄 남부 뚫쿠바스산 부근의 한국인 이주인 마을 세르기예프카에서 태어났다. 창너머로 얼핏 보이던 푸른 하늘이 생각난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큰 칼로 마늘잎을 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창틀에 대충 끼워 넣은 유리는 덜컹덜컹 소리를 냈다. 세르기예프카는 바로 이런 곳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서 직장을 잡았다. 재난과 맞물린 고통스럽던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아니, 그런 비슷한 것을 그때 나는 아직 이해할 수도 없었다. 내가 삶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은 내 나이 2살 때부터 6살 될 때까지 계속된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서 배고픔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종일 허기를 느낀다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런 환경 속에서 살려고 바둥거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될지 모른다. 이 무렵 우리 가족은 넓은 카자흐스탄의 반대편 끝에 위치한 딸다산 부근의 꾸르간으로 이사했다. 내 눈앞에는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나무라고는 거의 없는
헐벗은 황색 구름이 펼쳐졌다. 마치 구름 위에서 이 꼭대기의 둥근 언덕 위에 뛰어내린 듯 나는 세상의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아직껏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채 계속 길을 걷고 있다. 아무튼 내 마음속의 첫 번째 풍경화는 카자흐스탄의 황색 구름들의 모습이다.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나는 늘 색깔과 선, 그리고 예술적 이미지를 생각한다. 우리 영혼의 세계는 신이 우리에게 준 예술의 박물관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속에 여러 그림들로 가득 찬 화랑을 간직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는 완성된 그림으로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카자흐스탄의 구름이 나에게는 오래 저장해둔 꿀과 같이 누렇게 바랜 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른 봄이 되면 이 낮은 산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한데 이때는 세상에 이보다 더 푸르름이 무성한 곳은 없다. 야생 튤립은 거대한 붉은빛 구름처럼 일시의 언덕자락을 감싼다. 그러면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 이 산기슭은 울긋불긋한 무늬의 비단으로 변한다. 누르스름한 언덕 위 높은 곳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독수리들이 천천히 날아가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리는 큰 동그라미와 산기슭의 평지, 황색의 구름등과 같은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공간은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폭의 강렬한 풍경화다. 모든 민족은 신이 지정해준 곳에서 산다. 그러나 그 민족의 개개 구성원들은 때론 마치 모닥불의 불티처럼 먼 곳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나는 태양이 장렬하고 산 위에서는 독수리들이 천천히 매물도는 광활한 땅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다. 한 사람의 마음은 그가 어린 시절에 본 주변의 경치에 의해 형성된다. 또 그의 마음은 이 경치를 담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 나는 지금까지도 끝없이 펼쳐진 황색의 초원 위에서 타오르던 태양을 숭배한다. 그 어떤 도시가 아무리 크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도 바위로 된 골짜기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에서 나는 늘 답답해진다. 그래도 에어컨 시설이 된 방 안에서 느끼는 피부의 신선한 감촉보다 더위로 땀이 밴 얼굴이 내게는 더 친근하다. 또 한 가지,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러 나라 말이 뒤섞여 왁자지껄 솟아나던 화려한 카자흐스탄의 시장 풍경이다. 나는 여러 민족의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세계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심은 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수용소에서 만난 체첸인들. 내가 어린 시절을 카자흐스탄에서 보낼 무렵 그곳은 러시아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이 피난 생활을 하던 유영지였다. 소비에트 정권은 광대한 카자흐스탄 땅을 여러 소수민족의 유영지로 만들었는데 이 유영지는 독일인, 체첸인, 끄르임의 따따르인, 깔무이긴, 그리고 한국인 등이 억류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뜻에 따라 이 민족들은 그들이 살던 정든 땅을 떠나 척박한 땅에 내던져졌다. 이들은 형무소의 감방과도 같은 이곳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다. 카자흐스탄에 마련된 민족 강제 수용소에 맨 먼저 수감된 민족은 한국인이었다. 나의 부모님들이 유영을 살고 있었고 두 분의 여권에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자유가 없는 몸이었다. 카자흐스탄의 경계를 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던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은
독일의 침입을 피해 떠나온 수많은 피난민들의 안식처였다. 또 수세기 동안 볼가강 유역에 살던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독일계 러시아인들의 유영지였다. 내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내 친구들은 머리칼이 불그스름한 독일 아이들인 로만과 엘자였다. 그 애들과 마음씨 좋은 뚱뚱한 어머니 끌라라는 나의 아버지가 세르기예프가에서 이사온 후 일하던 학교의 청소부였다. 체첸인들은 정말이지 무서웠다. 긴 털이 눈썹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양가죽 모자를 쓴 메브리코에다 허리를 혁대로 꽉 졸라맨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무서웠다. 한국인들과 체첸인들 관계는 특히 좋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은 한국식 결혼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거리더니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인들과 체첸인들 사이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판에 끼어든 것은 남자들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체첸인들은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달려들었다. 그들은 손에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집어들었다. 몽둥이, 쇠부직갱이, 삽자루 등을 마구 휘둘렀다. 체첸족 여인네들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를 때면 그 무서움은 누더기가 다 된 양털 모자를 쓴 체첸 남자들의 광란 이상이었다. 또 한 번은 밭에서 한국인들이 체첸인 한 명을 쫓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그 사람은 다 떨어진 양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국인 소유의 소를 몰고 가서 도살한 모양이었다. 밭 한가운데로 쫓기던 그 체첸인은 내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 전쟁 이후 기근이 극심하던 잔인한 시절의 일이었다. 체첸인들이 카프카즈에서 이주해 온 것은 그해 가을 무렵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흙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겨울이 다 되어도 집은 완성되지 않았다. 창도 없고 문짝도 없는 집들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새로 이주해온 체첸인들은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체첸인들은 눈 덮인 길가에 앉아서 천으로 얼굴을 두르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자 그들은 한국인과 독일인 등 먼저 끌려온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새 땅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이 새로 이사한 우시 또바라는 작은 마을에서도 이웃의 체첸인들이 살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이브라힘, 아자트, 샤밀 같은 체첸인 아이들과 친구로 지냈다. 마을에 장이 서면 좌판을 벌이던 체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찢어진 옷을 입지 않았다. 모두 다 허리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칼집이 꽂힌 단검을 차고 있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여러 민족이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오늘날 바로 이 체첸 민족은 구소련의 영토 안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정치적 독립을 얻어내는데 가장 적극적인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체첸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단검에다 다른 새로운 무기들로 무장한 이 호전적인 민족은 카프카즈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적대적인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카자흐스탄, 햇빛이 내리쬐고 무덥던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이 뒤섞여 시끌벅적하게 장이 서던 그 땅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내 마음의 토양이 되었다.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나의 어린 가슴은 늘 부모님께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특히 아버지에게 그 어떤 사소한 다툼이나 복잡한 일이 발생할 때면 늘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나곤 하던 자신 없어 하는 태도와 죄를 지은 듯한 표정을 보면서 나도 크게 걱정이 되었다. 체첸족 아이들을 약간 무서워했던 나는 가난한 독일 아이들과 사귀었고 나의 유일한 까자흐 친구였던 마사바이를 부러워했다. 그 애는 자신의 말을 갖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말이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 말을 갖게 될 희망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는 운명의 예감.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느낌은 어쩌면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나의 할아버지가 느꼈던 슬픔과 비슷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몇 년이 지난 어린 나이에 나는 벌써 자신의 땅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소수민족이 갖고 있던 심리적 위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했다. 나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품고 갔던 죄의식에서 벗어나 나에게 확신이 찬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말이다. 요컨대 내가 예술과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이미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아버지가 도시에 다녀오는 길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노란색 고무신을 사다 준 적이 있었다. 전쟁 직후 폐허만 남은 때인지라 아이들은 여름 내내 물론이고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맨발로 다녔고 신발이란 이름도 몰랐다. 그런데 새 신을 신고 밖에 나간 첫날 사건이 일어났다. 물이 마시고 싶었던 나는 강가로 다가가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는 까마득히 입고 집으로 갔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신발을 두고 온 생각이 나서 울며 불며 강으로 달려갔다. 그 자리에서 한가로이 물을 마시는 솥대들이 떼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목동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여기 있던 고무신을 본 적이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는 낮에 이곳에 옹기장이 영감이 물을 길러 왔었는데 틀림없이 그 가난뱅이가 훔쳐갔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가난한 옹기장이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벌써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 집은 파헤친 진흙구덩이가 널려있는 우리 마을의 맨 끝에 있었다. 모두들 이 옹기장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겁이 났다. 그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사귀지 않았고 표정은 늘 싸늘했으며 무언가 악의에 차 있었다. 인간의 선량함에 대한 나의 믿음. 그런데 만나보니 전혀 달랐다. 내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오막살이에서 나온 그 사람은 무슨 일이냐고 다정하게 묻고는 집에 들어가 내가 잃어버린 고무신을 들고 나와 순순히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를 바래다 주면서 헤어질 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머리가 허옇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파인 나이든 한국인이었다. 인간의 선량함에 대한 나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만남을 계기로 마음속에 움트게 된 것 같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흘러간 세월은 공허 속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 기쁨과 슬픔을 삼켜버린다. 남아있는 것은 기껏해야 기억 속에 어슴풀에 떠오르는 그 무엇. 바로 모든 일들이 일어난 배경에 있는 이 지상의 공간뿐이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태어났다가 사라져간 그런 공간 말이다. 이처럼 과거란 존재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그것을 꺼내어 환상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면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작업인 셈이다. 내가 쓰는 이 글은 글쎄
어떤 글이 될까? 아직 그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은 나의 창조물은 어쩌면 큰 소리를 한번 꽥 지른 후 새 소리로 노래하다가 퍼덕이는 날갯짓으로 하늘에 올라 허공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모든 개개인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 무엇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의례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게 마련이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었든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지난 시절을 어느 한편에서라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이 55에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오래전에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곳에서 더 힘겨운 삶을 견뎌야 했고 자손들 역시 언어의 장벽과 정체성 혼란의 심적 고통을 대물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예술로 승화시켜낸 작가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도 삶도 맘만 먹으면 어디서도 가능한 세상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언제부터 살았든 누구와 살든 우리의 피가 흐르는 같은 한국 사람임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결실을 우리가 먼저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